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부터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사고까지 최근 자동차 사고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시간 시청역 역주행 등 자동차 사고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연이어 내리는 폭우에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 위험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폭우는 갑자기 불어나는 물 수위로 위험도가 더욱 높습니다. 알림만으로 피해를 막긴 역부족일 수 있으니 가능하면 침수 지역을 피하고 장마 기간에는 꾸준히 예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차량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에게 아픔을 남기며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원인을 둘러싼 논란과 예방책 마련에 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져 사회 안전 수준 제고와 피해 회복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뉴스 리뷰 Y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등 자동차 사고를 다룬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청역 인근 국립중앙의료원, 어린이집 등 차량 돌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7월 초에만 벌써 이렇게 많은데 이 시청역 역주행 등 자동차 사고 보도 관련해서 YTN 관련된 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지난 7월 1일 밤 9시 30분경에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 사고 신고가 접수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7월 2일 새벽부터 관련된 속보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인 만큼 보도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과 반응이 컸고요.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2일 이른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방송된 YTN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7월 1일 오후 늦은 시각에 서울시청 부근 차량 인도 돌진 10여 명의 사상의 속보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발생 소식을 처음 전하고 다수의 현장 영상을 추가해 사고 정황을 알렸습니다. 구급 차량 도착을 비롯해 파손된 시설물과 차량, 피해자 구조 상황을 알리는 현장 영상을 공개해 사고의 참상을 시청자가 직접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후 추가된 영상을 자료도 공개해 주었는데요. 역주행 질주에 피할 새도 없었다. CCTV에 담긴 상황에서는 사고 현장 인근 CCTV에 달린 영상과 목격자 제보를 추가해 회피 동작조차 하기 어려웠던 급박한 사고 상황을 전하고 제발 살아나기를 그날 긴박했던 구조 현장에서는 구조대원 바디캠으로 촬영된 사고 당시 구조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렸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알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 분석에 필요한 중요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해당 보도를 유의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구조 인력이 피해자를 심폐소생하는 장면이 이제 블러 처리되어 있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영상 자료였는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구조 현장을 전달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교통사고 참사, 급발진, 운전자 과실, 이 뉴스 초반에서도 1분가량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영상에 여기도 블러 처리를 하거나 사람 신체의 일부만 노출시키는 등 영상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활용해서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지속적으로 뉴스를 본다는 점에서 사고 영상 시청으로 인해서 누적된 피로도나 충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나 참사 현장을 시각적으로 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요구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뉴스는 정보 전달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정서에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정보가 더욱 세심히 선별되고 시청자에게 안내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운전자 부인 참고조사 브레이크 안 들어 보도에서는 경찰 중간 수사 브리핑을 인용하면서 진행 중인 수사 과정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이 있었던 만큼 관련한 증거 수집과 경찰의 판단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피의자 첫 조사에 관한 보도도 알렸는데요. 운전자 첫 조사에서 급발진 주장, 경찰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에서는 피의자 방문 및 교통사고 조사 베테랑 4명 투입, 추후 2, 3회 보강조사 등을 알려 수사의 규모나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운전자 부부싸움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공식화하고 악의적인 게시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에 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를 확인하면서 스키드마크 확보를 발표한 경찰의 입장이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해 언론의 공공감시 역할을 잘 맡아주었습니다. 서울시청 부근 차량 인도 돌진 9명 사망, 4명 부상. 오전 0시 30분에 보도된 뉴스죠. 이 뉴스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피해 상황, 소방당국과 경찰의 대응, 그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주장으로 추정되는 내용이죠.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었던 그 내용과 이에 대한 사고 목격자의 인터뷰,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스스로 멈춘 것으로 보여서 급발진은 아닐 거다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 보도와 마찬가지로 이후 이어진 뉴스들도 사고에 대해서 당시 밝혀진 정보를 중심으로 다뤘고요. 사고 목격자 인터뷰를 포함시켜서 시청자가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나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추측과 소문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YTN 보도는 이러한 소문이나 추측을 뉴스로 다루지 않고 사실과 정보를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깊이 있게 소개해서 시청자들이 사고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돕는 언론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추측과 가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주는 역할이 언론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언론사로서는 이제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은 이 사건의 원인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말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번 사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발생 초기에 워낙 그 시청자들의 관심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로서는 이 폭발하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빨리 해소시켜야 하겠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이제 빠져들게 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유혹이 들어오는 것인데 사건 사고의 본질보다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어떤 식으로든 채워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른바 거기서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처럼 보이는 그럴싸한 거짓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초기에 나왔던 불화설, 부부싸움설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시청자들이 사실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어떤 선전적인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론사가 빠지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좀 규모가 큰 사건이라든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언론사들이 항상 시달리는 일이고 거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분석 의견들을 내줄 전문가와의 대담이 여러 번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신빙성 높은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런 대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수의 차량 기술 및 교통사고 법률 전문가가 출연해 제3자의 관점에서 이번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에 관한 원인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이 있었던 만큼 초기의 관심은 급발진 여부에 집중되었지만 운전자 과실로 연결되는 고령 운전, 역주행, 그리고 현장 도로 환경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고루 짚어주었습니다. 시청역 참사 역주행 미스터리 원인 규명 단서는에서 문화군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사고 이후 현장 주변을 한번 주행해 봤다며 일방통행 도로 진입 시 운전자가 오인할 가능성을 언급해 주었는데요. 다른 사고 원인에 더해 운전자 도로 환경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준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첫 조사, 희생자 눈물의 발인 대담에서 손정혜 변호사는 그 보행자 가드레일과 같은 현장 시설 문제를 지적해 주었는데 보행자용 차량용 가드레일을 구분하고 보행자 보호에 필요한 가드레일 설치의 필요성을 잘 알렸습니다.
또한 당일 발표된 경찰 서울시의 합동회의 대책을 점검하며 현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대책 마련에 필요한 고민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시청역 참변 40년 베테랑 운전자의 역주행 미스테리 같은 보도에서는 전문가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때 사고 보도에서 사실 정보 위주로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구조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도로 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주행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었음을 알렸고요. 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급발진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될 여러 증거가 있다. 그리고 그중에 자주 언급되는 EDR이 무엇인지 화면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서 정보성이 높았습니다. 더불어 차체 결함이 있을 경우에 결함에 기반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EDR만으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사실 YTN 뉴스 보도들 안에서도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 간의 대담이 이루어져서 시청자가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많은 전문가 대담이 있었는데요. 이 대담을 구성하는 제작진의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입장이 많이 엇갈리거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김하미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우리 다 아는 큰 오보가 있었죠.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가장 최악의 오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태 때 그 단원고 학생들이 모두 구조됐다라는 그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는 사실은 관련된 기관에서 보낸 문자를 근거로 보도한 겁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보낸 것을 우리가 방송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시청률, 그다음에 과열 경쟁했던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도하면서 대형 오보가 이제 벌어진 것인데요.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기자들의 목소리만이 아닌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전문적으로 풀어주는 코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사건의 전말이 아직 거의 밝혀지지 않은 사태, 초기에 전문가들은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판단이 좀 애매할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다시 한번 중복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의견들을 조금 균형 잡혀서 보도하는 방식,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담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는 방식, 이런 방식도 이제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사실 급발진 의심이냐 아니면 고령 운전 사고냐 또는 운전자의 실수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만큼 언론 보도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고령 운전 이슈는 70대 운전자들의 국립의료원 돌진 사고와 어린이집 벽면 충돌 사고, 그리고 80대 운전자의 인도 돌진 소식이 이어지면서 더욱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미 YTN에서는 시청역 사고 직후 고령 운전 논란 재점화, 조건부 면허제 도입 탄력의 앵커 리포트를 통해 사고의 책임을 고령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남기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슈를 공론화해 주었습니다. 국토부 65세 이상 버스, 택시, 화물기사 자격 유지 강화 검토에서는 정부의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적격 여부 검사 강화 발표를 전하며 제도 정비의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다만 고령 운전 제한에 관한 찬반 논란이 거센 만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생계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할 보도에서처럼 이런 제도 변화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생계형 운전자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주었습니다. 베테랑 교통사고 비율 높지만 보수 교육은 제로, 제도 개선의 필요 보도에서처럼 면허 취득 후 제대로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적 통념보다는 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세대 간 갈등을 고려해 논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보까지 적절히 제공한 공익성 높은 보도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청역 역주행 참사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라는 보도에서는 경찰이 중간 브리핑을 한 다음에 이어진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에서 차량 급발진 이슈와 고령 운전자 이슈를 중심으로 다룬 전문가 대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대담에 참여한 전문가인 손수호 변호사는 고령 운전자 사고 현황에 대한 통계 결과를 해석해서 분석해 주었는데요. 대담 중에 이미지 화면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가 코멘트를 하면서 이 통계가 사실은 고령 인구 자체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수 전체가 늘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 판단 등의 문제로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 증가에 대해서 보다 실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상황을 나이의 문제만으로 접근하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명하는 보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YTN 보도는 좀 어땠다고 보십니까? 네, 피해자 보상에 관한 대담,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급발진 주장 처벌 수위는이 있었는데요. 김원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출연해 피해자 보상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던 만큼 진행과 해설을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속됐던 이전의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논의 역시 필요했던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상과 회복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일상 속 사고 트라우마 우려 보도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서 생존자와 유가족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유가족들뿐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부상자나 생존자 그리고 구조자 모두 다 큰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간접외상을 겪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사고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장단기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유의미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제 역할을 좀 해야겠죠. 이번 사건의 보도를 보면 급발진 대처법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원인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벌써 언론은 급발진을 넘어서 대처법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냄비 언론의 한 행태라고 좀 비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독 후진적 인재 참사가 많은 나라로 꼽힙니다. 뭐냐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을 하는 나라라는 거거든요. 뭐 예방이라든가 정부의 시스템이라든가 대처 같은 것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한때 뜨겁게 관심을 가졌다가 바로 식어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개선 여부를 좀 관찰하고 또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에만 이런 후진적 인재가 벌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언론의 대책 점검 작업 필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예방하지 못한 인적, 물적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난해 스쿨존 음주운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에서도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YTN에서는 우회전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거나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추가로 확인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적된 다양한 원인 중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사고 예방책과 피해 지원책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신다면 사고의 아픔을 이겨내고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김아미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사고 보도, 직간접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대개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참사에는 직간접 피해자가 존재하죠. 참사 피해자 및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대형 사고 보도에서 잘 들리지 않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있는 후속 보도를 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도로 안전 개선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이나 이번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고령 운전자, 급발진 이슈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파고드는 언론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였죠.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청주동물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지난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랐던 이른바 갈비사자, 바람이를 기억하시나요? 청주동물원이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첫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갈 곳 없는 동물의 보호소 역할을 하는 청주동물원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국내 첫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거점 동물원은 토종 동물을 보존하고 야생 동물을 구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보호 중인 동물은 모두 68종 290여 마리로 다른 동물원에 비해 마리수는 많지 않습니다. 적절한 사육 마리수를 유지해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생활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랐던 사자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져 동물 복지 위주로 운영돼 동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임을 알렸는데요. 청주동물원이 국내 첫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갈비 사자로 불렸던 바람이의 소식으로 관심을 환기시켰는데 리포트에서 청주동물원 동물복지가 간단히 소개된 것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담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주동물원은 지난 5월 국내 첫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거점 동물원이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인데요.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받으면서 청주동물원은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동물 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그리고 종 보전 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점 동물원으로서 청주동물원의 역할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시보다 복지에 가까운데요. 일종의 생추어리, 즉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인 셈입니다. 이곳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래 살던 곳, 기후가 국내와 크게 다르고 좁은 사육장이 특히 불편할 코끼리 같은 대형 동물이 없고 사육사 대신 동물복지사들이 동물을 돌보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은 동물 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으며 단순 전시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동물을 돈 주고 사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청주동물원은 시민들에게 동물들의 건강검진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들이 언제든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도록 내실과 야외를 잇는 문을 열어둔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람객들이 동물을 관람할 수 없는 일도 생기지만 동물 입장에서는 보다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선정 3차 공모가 지자체에 혜택을 더 주면서 진행됐지만 결국 적격자를 찾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얼마 전 대체지 선정 3차 공모에서도 또 한 번 선정이 불발됐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난지도 이후 1992년부터 30년 넘게 수도권 주민의 쓰레기를 매립해온 수도권 매립지. 지난 3월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며 세 번째 공모에 나섰지만 또다시 무산된 겁니다. 공모에 응하려면 후보지 2km 내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있는데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자협의체는 혜택을 더 늘리는 내용으로 4차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쓰레기 매립지 선정 3차 공모에서 각종 혜택을 늘렸음에도 불발되어 4차 공모에서는 이보다 더 혜택을 늘려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선정 3차 공모에서도 결정을 짓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매립지의 운영에 대해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폭넓은 보도를 위해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우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좋은 사례로 손꼽히는 곳은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5년 선보인 경기 하남시 유니온 파크입니다. 하루 평균 48톤 규모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에 음식물 자원화, 하수 처리 등 시설이 모두 지하에 있는데요. 지상에는 다목적 체육관 게이트볼장이 주민들을 맞이하고 105m 전망대를 비롯해 여러 공원화 시설로 환경 친화적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복합 쇼핑몰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꽤 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가 모범 사례입니다. 아마게르 바케는 코펜하겐 도심의 주택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지만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4개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루 1,200톤, 연간 60만 톤을 처리하는데요. 굴뚝이 있는 지붕에는 사계절 스키장과 클라이밍장이 갖춰져 연간 53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산림청 감사 결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여러 부분에서 산림청의 재난 대응이 허술하다고 발표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예천의 한 마을에서는 산사태 위험구역 밖에 있는 멀쩡한 초등학교를 두고 바로 옆 위험구역에 있는 마을회관을 대피소로 지정한 사례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전국 2만 5천여 개 대피소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2,100여 곳이 위험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의 산림청 감사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 재난 대응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산사태 등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산림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에 관해 산림청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산림청의 수속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감사원은 산불 감시 CCTV 활용성, 진화헬기 골든타임 제도 실효성,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집중 추진, 산사태 피해 범위 내 다중이용시설 통제 방안 등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이 중 산림청의 몇 가지 후속 조치를 살펴보면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 내용을 반영해 올해 봄철 산불 대책 기간부터 산불 감시 CCTV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증원해 운영했고 산불 발생 시 자동 인식되는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 헬기 골든타임 제도인 신고 접수, 산불 확인 출동 지시, 담수, 현장 도착, 물투하 6단계를 올해 적용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 운영 실적을 분석해 진화 헬기가 더욱 신속히 투입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절차의 경우 기초조사, 실태조사, 지정심의, 지정, 예방사업 실시 단계를 거치는데 이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올해 기초조사는 민가 주변 등 생활권 지역을 우선 실시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박하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며 타인과의 비교로 괴로워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말을 건네는 꿈 전도사 이광영 총장이 있습니다. YTN의 새로운 강연 프로그램인 클래스오는 과학기술, 교육, 경영,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과학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대학 총장계의 인사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을 만나봤는데요. 오프닝에서는 이광영 총장이 거위 아빠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계기와 학생들과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학생들의 랩 동아리에 직접 오디션을 보고 가입한 에피소드를 풀어놓으며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비트에 맞춰 직접 랩을 하는 모습에서 친구 같은 스승으로 여겨지는 이광영 총장의 면모를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은 총장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로서 꿈을 가지게 된 계기와 그 꿈을 지지해 주었던 아버지를 회상하며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사람으로부터의 격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꿈을 쫓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비교로 자신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 격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며 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 자체가 값진 경쟁력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특히 타인과 비교하면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게 되지만 나의 길을 정해 그 길을 걷는다면 인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광영 총장의 남다른 교육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꿈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했는데요. 상상력을 키우고 뒤집어 생각해 보려는 노력, 창의력을 만드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총장의 역할과 임무, 대한민국 대학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곧 다가올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언급하며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이스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전략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카이스트를 세계 10위권 대학 안에 들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카이스트의 발전을 위한 보완점과 실패 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클래스오는 매회 한 명의 강연자를 모시고 그들의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 지식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연은 총 2파트로 알차게 구성되었는데요. 프로그램 클로징 부분에 강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여준다면 유익한 내용을 보다 오래 기억할 수 있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